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추상적으로 윤리학이라고 하는 과제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학이라는 것은 크게 보아서 윤리학은 정치학에 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윤리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이제 그 개인이 속한 국가라든가 그 사회, 그러니까 아테네를 어떻게 하면은 더 윤리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지 개인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국가에 소속해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뭐죠? 그거는 가디안이고 솔저고 이 평민이고 노예라고 하는 그 계급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계급에 따라서 윤리적 목적이라는 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는 보편적인 히랍에서 보편적인 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히랍 철학에 대한 거대한 그 오해가 있다는 거죠, 오해가. 그러니까 이런 히랍 사상에 비하면은 이 히랍 사상에 비하면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히랍 사상에 비하면은 이 동양 사상은 그래도 그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자에 대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도 선진 철학에도 왜 우리가 삼국지를 재밌게 보겠어요? 물론 병사들은 참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거기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간들 모두가 그래도 그 뭔가 그 인간으로서의 뭔가 그 동일한 존재 근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인의 예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병사를 동원하더라도 이 병사들을 우리가 동원할 때 막 군량비를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고 이들에 대해서 그 항우가 뭐 자살할 때도 나중에 뭐 그 자살이랑 마찬가지죠. 죽을 때도 내가 강동자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랬는데 못 몰아서 그들의 다시 부로를 뵐 것이냐. 내가 여기서 죽음을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뭐냐면 그 인간의 보편에 대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그런 보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조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관조의 삶이라는 게. 그건 그 폴리스를 지배하는 아주 소수의 깨끗하고 멋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관조를 해요? 관조를 하기는. 노예는 노예로 살 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주인의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는 게 이 또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거 이전에 이미 히랍의 그러한 니체가 말하는 그런 마하트의 지배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히랍 철학에는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특수 소수를 위한 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여태 이런 측면에서 히랍 철학을 이해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견해들은 언제나 그가 살던 당시의 관행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윤리 이론 속에서는 인간 존재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의는 평등을 포함한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 평등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다 깔려 있다는 거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평등이 아니라 어쩌다가 평등을 수반할 수도 있는 아까 말씀한 적도, 비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나 아버지에 속한 정의가 시민에게 속한 정의와 다른 까닭은 예를 들면 노예나 아들은 재산으로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불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의와 아들의 정의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은 나의 소유물이고, 그래서 내가 베푸는 방식의 정의와 걔가 나한테 해야 되는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아들이 사악한 행동을 일삼으면 의절할 수도 있으나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의절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특히 생존을 아버지에게 신세지고 있는 탓이다.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누구든지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사랑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열등한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보다 우월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야 옳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철저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그 적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이제 번역을 magnanimous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 magnanimous라고 번역을 했는데 magnanimous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magnanimous man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러셀이 난 이 번역할 수. 근데 이 히랍의 원어로는 great souled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위대한 영혼의 사람, 그 영혼의 어떤 덕성을 소유한 사람. 근데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인간이거든요. magnanimous man, 대범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동양으로 말한다면은 이 군자 그런 개념이에요. 준자라는 개념인데 여기 쓴 거 보면은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인용해 보면은 대범한 사람은 큰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최고로 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층 더 유능한 사람은 한층 더 뛰어난 일에 알맞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큰 일에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대범한 사람은 틀림없이 선하다. 온갖 덕을 탁월하게 지녔다는 점이 대범한 사람의 특징인 듯이 보인다. 또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 팔을 휘저으며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일은 대범한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터이다. 아무도 자기보다 위대하지 않은데 무슨 목적으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겠는가? 권력과 부는 명예를 위해 바람직한 덕이지만 명예조차 하찮게 여기는 그에게는 다른 덕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범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거나 거의 아무 요구도 하지 않지만 서슴없이 도와주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엄하게 대하고 중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건방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의가 아무리 이걸 들여다봐도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맹자 같은 거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유치한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대범한 사람, 이 위대한 영혼의 인간들, 이게 적도, 사실은 그야말로 이 양반이 박종현 선생이 말씀하시는 그 적도의 인간, 적도의 공부를 쌓아서 달성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대범하다. 근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랄까, 뭐 좀 허품 잡는 놈들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서양에는 그러니까 진정한 그 버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정치학의 한 갈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자긍심의 가치를 지켜 세우고 나서 군주제를 최선의 정치 형태로 간주하고 귀족 정치를 다음과는 정치 형태로 간주한 사실을 알게 되어도 놀랍지 않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논의는 지금 군주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논의라는 거죠. 군주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군주가 될 사람의 윤리에 관한 것이지, 그 군주는 이렇게 대범해야 된다. 째째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참 이게 뭔가 버츄라고 인간의 어떤 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쌓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인간 보편에 대한 어떤 심오한 논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칸트 같은 사람이 정원 명령을 만들게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으로 될 수가 없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내가 선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선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체로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칸트의 이거 인간에 대한 절대적 존엄을 얘기한다면은 이 문제가 충돌이 될 때, 나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게 그게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그게 말이 되냐 하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러한 논리적 대립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결국 현대인들은 모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윤리적인 알고 보면은 기본은 공리주의적 해결밖에는 없어요. 그러한 충돌이 있을 때, 결국은 가치를 이 사람의 견해와 이 사람의 견해의 대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회에 무엇이 더 궁극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로, 사실은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의식은 그러니까 서구식 사유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것이 근대인들의 윤리체계는 이 공리주의, 결국은 그 개인의 공리가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 공동선이라는 개념에 나의 행위가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적당한 이 적도를 유지해 가면서 한 면에 치이치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맑은 영혼이 돼서 뭔가 이렇게 그 영혼이 진화돼서 나중에는 세상을 관조하는 아주 그 멋있는 고요한 대범한 인격이 형성된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아무리 분석해봐도 사실은 이 이상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메시지가 여기는 안 나와요. 히랍의 윤리사상은 그 보편적인 가치를 근원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그 최고의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 그 엑셀런스죠. virtue라고 하는 거. 최고의 덕은 항상 소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학의 목표는 선한 개인이 아니라 선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선한 사회가 근원적으로 뭐냐면 종속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라는 거죠. 관현악단을 구성할 때 바이올린이 다 같을 수 있냐 이거야. 퍼스트 바이올린이 세컨드 바이올린이 있어가지고 퍼스트 바이올린 탁월한 놈을 퍼스트 바이올린을 놔야 이게 끌어갈 수도 있고 뭐가 되지 않냐.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사회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차등의 원리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게 논의가 된다면 얼마인지 그 나름대로도 그 재미난 이론이 될 수도 있는데 근원적으로 하여튼 인간 보편에 대한 그 전제가 없는 이러한 논의는 결국은 지금 우리로서 하등에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상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이 히랍의 윤리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게 뭐냐,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고, 자유라는 게 뭐냐, 평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게 뭐냐 하는 게 사실은 전혀 히랍 책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히랍 철학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셀도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로 끝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는 자비나 박애라 부를 만한 요소가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류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에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관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는 지성의 관점에서 인류가 겪는 이런저런 고통이 악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고통이 자신의 친구에게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그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느낀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가까운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좀 안 됐다 이런 정도지, 이 사람이 이게 인류의 보편의 윤리적 과제로서 이 사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초기 철학자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정서적 빈곤을 드러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사리를 관찰하고 사색한 면면은 지나치게 잘난 체하며 안일하게 대처한 느낌을 준다. 사람들이 서로 열정과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 모조리 잊어버린 듯하다.
우정에 대한 설명조차, 왜냐하면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의 상당 부분이 이 프렌십, 우정이라는 게 뭐냐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우정에 대한 설명조차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제정신을 잃게 되는 경험이 전혀 없는 기색이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의 훨씬 깊은 측면을 하나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종교에 관해 인간이 체험하는 전체 영역을 저버리고 무시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의 주장은 열정 없이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나 유익한 견해이다. 그러나 그는 신들리거나 악마에게 홀린 사람들 또는 외적인 불행이 겹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 판단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고유하고 중요한 가치를 일체 갖지 않는다. 아주 정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힐합 철학을 전공한다. 내가 생각하면 이게 근원적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거기서 취할 메시지가 없는 엉뚱한 과제, 사회에서 생겨난 그들의 사유, 그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폴리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거기 있는 인간들을 모델로 해서 횡설수설 해놓은 얘기들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서구인들은 윤리학의 전거로 삼아서 논의해왔다. 이것이 웃기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말하는 중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왜? 우리가 말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포섭하는 천지 대자연의 중용이라고 하는 이 전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면 21세기 에콜로지컬한 모든 윤리까지 포섭해서 인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을 왜소하게 보기 때문에, 인간을 이 대자연에서 볼 때 왜소하게 보기 때문에 인간의 불평등을 논할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중용의 체계 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그 인간 존재의 고귀함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들끼리 어떻게 그 중용의 덕을 실천해야만 우리가 인간 세상이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아주 심오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논의하는데, 이거는 뭐 개 잡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요새 뭐 행복에 이르는 길 하고 뭐 어느 외국 미국서 그 유학 갔다 온 무슨 여자가 인문학 강의 이래가지고 히트 치는 여자보다도 못한 논의가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윤리적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모든 경우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되고, 모든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 사법적인 정의라든가 이런 것도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하등의 논의될 가치가 없다. 근데 윤리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거의 뭐 2, 3천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학사의 대부분이 이러한 전제가 없이 논의되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껏해야 근세 공리주의적인 보편성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은 그 윤리적인 문제를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다. 자, 하여튼 오늘 강의는 너무 허망하고 애매하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소위 말해서 그 윤리학의 본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오늘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오늘 바로 개성공단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바로 그런 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은 난 최대의 윤리학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윤리학을 떠들어봐야 별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철학의 파산을 논해야 한다. 자, 오늘 이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